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이사 준비도 하고 어수선해가지고요. 별로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별별 특강을 지난번에 보니까 좀 작게 보셨더라고요. 그날 저는 또 나름 성의 있게 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빠지시면서 한 주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한번 쉬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이사갈 사무실을 구했어요. 저 홍대 앞에. 지금 어디 가는가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 이삿짐 다 옮겨놔야지 또 방 빼라 할까봐. 그래서 당분간은 홍대 앞에 이렇게 정도 다 하고 10월 중순쯤에 그렇게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저걸 갖다가 또 뜯어서 가서 또 방음까지 하고 이러니까 주인이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줄 알고 이사 나갈 때는 이렇게 반드시 원상 복귀를 해 주십시오 해서 또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이사를 가버려야지 이사 가기 전에 여러 가지로 뭘 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별별 특강이 22강을 맞이했습니다. 별별 특강은 제가 평소에 하루에 5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초청해서 3개 정도 4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평소에 매일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깊숙하고 좀 심도 있게 못 다루기 때문에 별별 특강을 통해서 직접 이제 저희 회원분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별별 특강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이제 좀 강연 트레이닝을 좀 닦아 보려고 그렇게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강연을 동영상으로 테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긴 동영상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제 고용이 없어지는 사회의 문제, 또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택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중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가장 포퓰리즘에 이 전 세계를 휩쓰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강연을 성의 있게 잘했다 생각했는데 많이들 안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욕이나 하거나 이러면 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이 문정권이 공격하는 요소로 다 뭐라고 합니까? 가짜 뉴스나 선정적으로 대중들을 갖다가 전부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부분에서요. 보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좀 있지만은 대중들의 취향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조회수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시중에 보면 타블로이드 잡지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저 어릴 때 썬데이 서울, 주간 경향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이 무슨 이 월간 잡지, 그 다음에 현대문학 이런 것보다 많이 팔리는가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문화나 정치가 저질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별별 특강을 했을 때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좀? 제가 그거 제일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일 끝에. 그 강연 제일 끝에. 그때 뭔가 하면 매일 수십 cm씩 자기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 저 정권 설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별별 특강을 처음 했을 때가 작년 한 10월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때 전성기 아닙니까? 문정권이 하늘을 날아다닐 때. 자, 그들도 역시 언젠가는 정확하게 망하게 돼 있다. 그건 과학이고 법칙이다. 자, 이제 좀 망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네? 이제 좀 망하는 것 같아요. 자, 그간에 좀 망할라 하면 술을 좀 쓰고 쇼를 하면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 술을 써도 이제 차곡차곡 내려갈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수는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이한테 은총을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3차 평양에서 추석 연휴 직전에 해서 20일 날 오면 또 희한한 발표할 겁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핵 리스트를 쪼개서 제출한다. 제가 아마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핵을 쪼개가지고 살라미로 잘라서 단계별로 하겠다. 왜 단계별로 한다 했습니까? 한 방에 냈다가 빠진 거 잡아내서 이거 사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된통 당하니까 1차 냈다, 2차 냈다, 3차 냈다 이러면 처음 냈을 때 빠진 거 있으면 그 우리 2차에 갈 거다고 이러면 되죠. 그러면서 언제 할 거라 그랬어요? 노리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앞뒤로 딱 막혀 있으니까 10월 말쯤에 중간선거 미국 11월 6일 중간선거 직전에 정상회담 하려고 할 거다. 가짜 핵리스트 갖다 주고 그리고 정상회담 하고는 나는 비핵화 하니까 이제 비핵화 실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에요. 본 게임이 딱 지금이에요. 이제부터는 본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 그 본 게임 입구에서 종이 쪼가리에 가짜로 적은 거 1차라면서 하나 갖다 주고 그걸로 뭘 해요? 그걸로 종전선언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트럼프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봤을 때 나쁜 놈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 같지요. 전 나쁜 놈이 아니라 지는 굉장히 영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뭡니까? 약은 고양이, 밥는 어둡다. 지는 세상에서 지가 제일 약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이는 트럼프쯤은 거의 가지고 노는 수준이 됐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동양의 독한 놈은 미국의 양놈들이 못 당한다. 제가 그 말 한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끼리 부동산 팔아먹을 때 내가 선수다 하는 거하고 동양에서 사기 3대 패밀리 비즈니스로 3대 내려온 저 집단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이 협조하고 트럼프가 말려들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 사기를 직접 치고 있고 시진핑이가 스폰서를 하고 있죠. 저 사기극이 이제 거의 막장에 와가는데 그러면 11월 6일 전에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자,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놓인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쥐같이 입으로 탄핵을 이야기하잖아요. 선거 유세 얼마 전에 몬타나주 블링턴인가 하는 데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블링슨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투표하세요. 안 그러면 나 탄핵당해요. 제가 트럼프 저거 선거 지면 탄핵당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보고 황양수 저놈 또라이다. 반미주의자다. 저보고 반미라니. 저는 너무 친밀해 가지고 문제죠.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고 미국을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는 그건 다른 겁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지만 문재인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제가 반한주의자입니까?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선거 지면 공화당에서 드러낼 거예요. 민주당 보고 우리가 작업할 거니까 너네들은 협조를 해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선거 안 지려고 지금 정상회담 한번 해보겠다고 또 쇼하는 거예요. 왜? 선거 전에 쇼 한번 벌리려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목숨은 누가 쥐고 있어요? 거기도 김정은이가 쥐고 있어요. 왜? 김정은이가 정상회담 전에, 그 중간 선거 전에 한 방 놔버리면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핵실험을 하면 트럼프는 큰일 나죠. 너 여태까지 싱가포르부터 지금까지 잘해온다 해놓고 이게 뭐냐 될 거고. 그럼 김정은이가 그렇게 안 하고 네 손 한번 들어줄 거니까 쇼는 내가 해줄 거니까 너는 내한테 뭘 해줘요? 종전선언을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대단한 사기의 하나가 터졌지요. 오늘 저 1부에서는 문재인이 앞으로 남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조건을 예측하는데 문재인의 정치적인 조건에서 경제는 2부에서 할 거고 가장 위험한 조건은 대북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판문점 선언에 어떻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3자 내지 4자 회담을 통해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흥분도 안 하고 이러느냐라고 매우 의아스럽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보여웨이를 이렇게 빌어서 제가 오늘 3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자들 아주 웃겨요.
우리가 국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쉼표를 안 찍고 쭉 써놓고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도록 남북의 대통령 둘이가 만나가지고 최고 실력자 둘이가 만나가지고 합의문을 써온 것이 국회에서 비준해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문안이 해석에 따라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것을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사기지요. 올해 안에 해가지고 저거들 말대로 문정권이 처음 해명한 대로 3자 4자회담을 한다 같으면 올해 안에 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쉼표를 딱 쳐야지요. 올해 안에 쉼표하고 평화협정과 그 다음에 종전선언과 그리고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을 하기 위한 하고 거기에 또 쉼표를 하나 더 치고 3자 내지 4자 협정을 한다 돼야죠. 그러면 문맥상으로 어떻게 해석됩니까? 올해 안에 3자 내지 4자 회담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좀 사기예요. 정확하게 하면 올해 안에 3자 회담과 4자 회담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을 한다. 이렇게 딱 써야 되죠. 자, 그런데 저렇게 써놨는데 저는 당연히 저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는 이 자들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끝낸다고 써놨구나. 이런 도둑놈들이 있냐. 그래놓고 비핵화는 언제까지 한다는 말도 없고 한반도 비핵화를 그냥 하기로 노력한다 이렇게만 적어놓을 수 있냐. 그걸 흥분한 겁니다. 그랬는데 청와대가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외신이나 미국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올해 안에 3자 내지 4자 회담을 한다. 그걸 통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을 장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해는 남북미나 남북미 중이 만나서 합의를 한 다음에 내년이나 이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딱 공개가 됐죠. 유엔 한국 대사와 북한 대리 대사가 사인을 해가지고 남북이 공동으로 번역해서 유엔에 제출한 거. 자, 원래 이번에 유엔 총회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들 계산대로라면 김정은이도 가서 뉴욕에서 트럼프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미북 2차 정상회담. 그 다음에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을 하려 했지요. 자,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뭘 제출해놨는가 하면 아까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평화협정이 판문점 선언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선언을 영어로 자기들이 또 번역해가지고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데 다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고는 이후에 평화협정이나 또 3자, 4자 회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걸 문재인이 김정은과 4월 27일 날 합의했다라는 말을 북한이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VOA가 보도하기 전에 나도 그걸 볼 방도가 없죠. 보도가 간첩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언론도 그걸 공개 안 했습니다. 국정원도 공개 안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지 남측과 북측이 영문을 완전히 다르게 발표했는지를 아무도 몰란 거예요. 그런데 둘이가 합의해가 유엔에 제출한 번역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고의죠. 예? 문재인이 완전히 고의로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반 거죠. 한국 언론이나 야당을. 그렇게 해서 발표해버려도 나중에 만약에 시끄러웠으면 문재인 물러가라 하고 이게 합의냐고 시끄러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3자 회담과 4자 회담을 하고 쉼표가 빠졌네 이럴 겁니다. 북한에는 그걸 안 쓰기 때문에 합의해서 하다 보니 쉼표가 빠졌네. 딱 그랬을 거예요. 안 빠지니까 밀어버린 거죠. 그러고는 미국만 꼬드기려고 미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3자회담, 4자회담 한다는 거다. 올해 안에.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다. 이래 놓고는
유엔에 딱 제출한 데는 또 사기를 쳐서 북한의 영문 번역본과 똑같은 걸 제출해낸 거예요. 이게 국가입니까? 나는 정말 이 대목에 와서는요, 이건 저주기도 시원찮을 정도로 교활한 놈들이라고 봐요. 살다 이런 놈들 처음 봐요. 근데 이런 놈들 욕하기 전에 국민들이 진짜 개돼지입니다. 제가 한 10번쯤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해올 수 있냐. 언론 하나 보도한 놈 없고, 지금 오늘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했고, VOA에 소개된 기사를 한국 언론이 받아서 보도 안 하잖아요. 뭐 미국에 누가 이야기했다 이런 거는 바로 그냥 그거 보고 뺏겨서 맨날 보도하는 놈들이 보도를 안 합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그 사기를 국회로 보내가 거기에 예산 6천억까지 보태서 1차만 6천억이지 나중에 그게 60조가 될 겁니다. 통과시켜 달라고, 북한 가기 전에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안이 도대체 내용이 뭔가도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되겠어요? 유엔에 제출한 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최종 협상 문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걸 보고 잘 됐다 싶었어요. 왜? 이제는 이거 통과 안 된다, 국회.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예? 언론이 그 사실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그런 자기들도 이렇게 해석되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북한의 입장에 따라 손을 들어준 거를 국회로 올려다가 그걸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요? 그러면 문재인이 이후에 사기치는 모든 것을 다 동의해 줘버린 겁니다. 한국당은, 제가 만약에 한국당이 저걸 통과시켜주면요, 저는 저 당을 폭파 해체시키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건 끝이에요. 앞으로 문재인은 그 핑계를 대고 모든 것을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남북 판문점 4.27 선언은 국제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동맹조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는 이상 그게 법률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제가 헌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북한은 헌법상으로 보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이 영역이 한반도와 부속도서인데 북한은 한마디로 반란군이에요. 그 반란군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을 우리가 통치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두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반란군하고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국회에 통과시키기를 원한다. 이걸 하나 따지는 놈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국민과 우방을 다 쏘겠다는 거예요. 북한께 원래 맞는데 애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놓고 그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는 영문 번역본에는 마치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안 하듯이 외신과 미국에 다 돌려놓고 유엔에 제출하는 데는 북한이 주장하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사기꾼을 저는 살다가 처음 봐요. 만약에 미국에서 적성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미국 정부가 이런 협정을 언론에 공개한 거, 국민 앞에 발표한 거, 또 유엔에 제출한 게 다른 걸 갖다가 했다면 그럼 미국에는 곧바로 그냥 탄핵으로 몰려갈 거예요. 그런데 조용해요. 자,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트럼프도 죽이고 살리고 문재인도 죽이고 살리고 난 놈은 난 놈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 쇼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볼 때 곧 종말이 온다는 거죠. 자, 트럼프가 11월 6일 날 선거만 좀 넘겨보려고 별의 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미 폼페이오는 북한하고 좀 만나보니까 이거 내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는 나중에 나도 죽겠다 싶어서 이제 북한 안 간대요. 근데 트럼프만 저 쇼를 끌고 가서 11월 6일까지 끌고 가보려고 또 무슨 정상회담 준비하라 했어요. 자, 미국에서 11월 6일까지 그 쇼가 진행이 되고 종전선언이 되도록 미국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이번에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내용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 라인이 있고 듣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는 펜스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미국이 다음 대선에서 이겨서 공화당이 계속 집권한다. 저 트럼프를 가지고는 다음 대선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미국의 200년이 돼가는 공화당의 가치가 다 무너졌다. 지금 그렇게 보고 미국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펜스는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한국 왔을 때 우리가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김여정이 김영남이를 쳐다도 안 보고 나가버리고 바로 뒤에 앉았는데 한번 얼굴도 안 돌리는 모습을 보고 와서 천안함 가족들을 만나고 탈북자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확고한 사람이에요. 펜스나 매티스나 켈리 비서실장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펜스나 볼턴은 다 한 칼라예요. 자, 이제 그걸 잡아보겠다고 미국에는 내각의 장관 절반이 찬성을 하면 수정헌법 25조 4항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바보라 가지고 뉴욕타임즈가 그걸 속여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보도를 미국 같은 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뉴욕타임스는 문 닫아야 돼요. 미국의 최고 권위지가 문을 닫으려고. 그게 좌파 우파를 뭐 보수해서 따지는데 꼭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위대한지 공화당이 위대한지 그것도요. 지금 트럼프만 없으면 저는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빨리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한국의 문은 트럼프가 집에 가면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엊그제 문화일보에 칼럼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보정인의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비핵화 보정인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니 문재인. 문재인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비핵화 한다고 가짜 쇼 회담이 지속되어 갈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 비핵화에 보정을 썼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걸 끌고 가면서 보정인이 마치 대단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양 이렇게 쇼를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비핵화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비핵화 보정인이 비핵화가 깨어졌을 때는 그 말로가 정말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치면 설치일수록 한마디로 그것이 나중에 역으로 자기한테 완전히 그냥 업보로 돌아와요. 요즘 제일 많이 설치는 사람 누굽니까? 이제 뭐 꽃할배 이러대요. 꽃할배. 국회의장이나 무슨 손학규나 이런 사람을 보고 꽃할배. 아주 새파란 친구가 저보다도 어려요. 그게 꽃할배라니. 자,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선시대 때 그 배설이 뭡니까? 같은 배설이? 도성지요. 도성지는 입장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성지가 원래 그림자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김기춘도 역대 최고의 비서실장이라는 김기춘도 그분도 비서실장을 할 때 국회에 오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서 뭔 입장을 밝히거나 더 나아가지고 야당을 보고 들고 받거나 하는 거 봤습니까? 무슨 기춘 대원군 했지만 말짱 이렇게 뻥이죠. 사실 그 대원군 마마는 따로 있었죠. 누구예요? 네, 순실이 마마가 요즘 최순실도 아직도 비호를 하면서 최순실이 뭐라 하면 그거 갖고도 또 저보고. 그래서 사람이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보수에요. 썩은 한마디로 성역들을 다 저는 제가 무슨 뭐 표 얻어가지고 여기저기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또 정치인이라 가지고 무슨 표 얻으려고 말 조심하고 아끼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탈퇴합니다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나 참 세원가입합니다라는 메일은 많이 봤는데 탈퇴합니다 말은 이런 메일을 처음 보니까요. 이거 조금 기분이 살 나쁩니다. 그래서 뭘 탈퇴를 하느냐 이래 보니까 제가 처음 가입할 때와 뉴스 브리핑 방향이 달라서 탈퇴 의사를 밝힙니다. 우리는 그냥 회비 안 내면
월 5천 원씩 해서 1년 지났을 때 6만 원에 해당되는 회비 안 내면 그냥 자연스럽게 탈퇴지만은 또 무슨 탈퇴했다고 뭐 하는 것도 또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따질 그런 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원래 뒤끝이 있다 그러는데 저 뒤끝 있어요. 제가 만약에 뒤끝이 없으면 정말 이게 3D가 아니라 문재인식으로 말하면 3D가 아니라 이 문디 직종입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 평론을 한다는 걸 가지고 유튜브로 한다는 온 사방에 저놈한테 오늘 잠이 안 오게 할 글을 어떻게 달까 고민을 해가지고 다는 놈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상처를 받으면 이 짓을 못하지요.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별의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더러워서 이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여기게끔 하고 제가 MBN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요. MBN도 저를 부르고 싶어서 부르겠습니까? 저도 무슨 꼭 그거 한 번 나가는 게 뭔 도움 된다고 나가겠습니까? 다만 서로 간에 옛날부터 해왔던 관계 때문에 그냥 나가고 한번 하는 거죠. MBN도 세상이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황장수 한 번은 불렀다고 또 증거는 남겨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겠죠. 어쨌거나 불러주니 TV 조선과 채널 A도 안 부르는데 불러주니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라이브로 방송해요. 유튜브로. 자, 거기에 보면 개장수부터 시작해서 참 나옵니다. 욕도요. 제가 말 안 해도 제 욕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문바들 중에는 황장수를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공격하라고 이렇게 좀 오다 내려간 것 같고 또 온 언론이 돌아가면서 최근에 가짜 뉴스를 난리쳤어요. 보수 유튜브에. 꼭 이제 저를 썩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사무실도 전화를 오고 집요하게 문현동의 금괴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쪽이 있었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말려서 큰돈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비까지 들고 와서 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걸. 그 당사자들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저거 없어요, 금괴. 가만히 놓아놓고 있었잖아요.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다 고발 들어갔대요. 매일 아침에 저한테 와가지고 금괴 이야기를 좀 하라는 전화가 오고 또 저한테 댓글로 당신은 건들면 다 성공하는데 왜 금괴는 손 안 대냐? 겁나냐부터 슬슬 끓습니다. 그래서 내가 욱해가지고 그래 금괴하면 이제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바로 고발당했겠죠. 한국에서 제일 센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시험을 끝도 없이 이렇게 던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을 말해야지 대중 앞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조작하거나 지어내려거나 또 그들을 자극시키거나 선동시켜가지고는 문재인을 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대북 관련 문재인의 이 드라이브는요, 미국의 11월 6일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가 선거에 이기면 저 사람요, 문재인과 김정은의 입 닦을 사람이에요. 안 되는 줄 지가 제일 잘합니다. 선거 때까지만 끌고 가요. 왜? 포인트를 땄는데 잘못하면 그 포인트를 선거 전에 잃으면 선거 질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선거 지면요, 바로 다라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는 끌고 가. 선거 이기면 트럼프가 먼저 판을 깰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너도 일로 와봐라 이리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선거 지면 만약에 이제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 이겨버리면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를 좀 정리하자라는 분위기도 생길 거고 책임을 다 물어서 그 다음에 민주당도 이제는 그때부터는 바짝 쪼우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곧바로 식물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 안에서부터 반란이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든 지든 저거는 이제 끝이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북시효는요. 자, 그러면 대북시효가 이제 끝나게 되면 문재인의 세 가지 화살이 뭡니까? 하나는 적폐청산 화살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소득주도 성장 화살이고 하나는 대북쇼 화살입니다. 자, 적폐청산 화살은 이제 안 통하죠? 자, 이번에 기무사 계엄을 노렸다. 관심도 없잖아요, 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좀 헷갈리죠? 자, 두 번째 또 뭐 했습니까? 대법원 사법농단이라는데 저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뭔 말인가 모르겠죠? 자, 이게 이제 망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흥할 때는 무슨 말을 하면 뭔 말인가가 쉽습니다. 자, 최순실이가 무슨 문제다, 이명박이 무슨 문제다 할 때는 어때요? 팍팍 들어오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기무사 계엄 문건부터 뭐가 잘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사법농단의 실체에 대해서 30초간 설명해봐라면 여기서 설명할 분이 없을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부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에게 실패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팍팍 먹히는 것만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손을 대가지고 요리만 하면 다 맛이 가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만해져서 깜도 안 되는, 끓이도 안 되는 거를 요리를 하려고 달라들었다가 이제 저것 딴에는 막 참기름 뿌리고 조미료 뿌리고 해서 요리했는데 다들 맛이 없어서 쳐다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정권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주물면 주물수록 저게 이제 오기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소주성을 사수한다 해서 뭐 통계를 조작해서 연말이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러고 부동산은 내일 거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수요일 날 녹화하니까 목요일 날부로 거대한 부동산 정책을 터뜨리겠다. 손대면 손댈수록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어질러질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정권 스타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고 자꾸 문재인한테 뭐 가르쳐 준다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한다고 들을 인간들입니까? 걱정을 하지 마요. 제가 말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할 거예요. 저놈이 우리 유리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거 문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거 주거 공급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라도 붙이겠다. 딱 이렇게 치고 나야 겁먹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공급을 늘린다, 무슨 세금 보유세를 강화한다, 대출을 제한한다. 이제 이거 써도 오르고 저거 써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예요. 왜? 이거는 무슨 기억으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어디 잡히가가 맞았던 기억은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뭔 기억이 짜릿한 줄 압니까? 도박해서 돈 벌었을 때 기억은 절대 못 잊어요. 그래서 도박해가지고 한번 땡긴 사람은 그 도박하러 가가 다 망하잖아요. 경마장에 가서 말로 한번 500배 맞은 사람이나 라스베가스 가서 빠찡코로 땡겨서 10,000배쯤 이렇게 벌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평생 도박장에서 못 헤어나요.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 나중에 보면 거의 다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노무현 때 벌었죠. 2002년, 2003년에, 2007년에 두 번이나 땡겼습니다. 강남 집값이 노무현 때 2배가 됐어요. 노무현 이전에 강남 집값이라는 게 별게 없었어요. 차이도 별로 안 났어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가 또 왔다. 숨겨놨던 돈 다 빼라. 자, 태워라. 쟤들은 실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투기꾼 잡는다고 큰 소리만 치지 우리 못 잡는다.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안심하고 투기하자. 그래서 전부 돈 갖고 올라와서 서울에 투기판을 벌인 거예요. 파리 대책이고 뭐고 안 통하는 거예요. 이름도 잘못 지었죠. 파리 대책. 네? 그래서 아무도 겁을 안 먹어요. 저것들 머릿속에서 과거 노무현 때 했던 거 재탕이지 뭐 뾰족한 수가 있겠나 하고 다 우습게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꾼이 정권을 우습게 보니까 뭐가 돼요? 필리핀 경찰이죠. 필리핀에 가면 경찰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경찰과 범죄자가 비슷해가지고 네? 서로가 다 범죄를 같이 저지르니까. 그래서 이 문 정권은
투기꾼들한테 호구가 잡힌 겁니다. 호구 잡혔어요. 그러니까 누가 겁을 내요? 마음대로 투기하자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부동산에 실패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때요? 국민의 46%인가가 지금 집이 없고 1인 가구가 25에서 30%쯤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국민의 한 60% 이상은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을 벌리면, 그리고 또 실제 남은 집을 가지고 있는 40% 중에서도 투기에 불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투기꾼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 언론이나 보수 무슨 이런 쪽에서는 투기꾼이 실체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는데 실체가 있죠. 그래 자꾸 공급해라잖아요. 왜? 화토판을 판돈 키우자라는 게 부동산 공급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고 집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한 3년 전에는 수도권에 5년, 6년간 집값이 안정돼 있었어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저리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집만으로도 투기만 안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에 또 투기판에 뽀찌 뜯어가려고 하는 꾼들이 판돈 늘리라고. 그래야 뽀찌도 커지지 않습니까? 뽀찌가 뭡니까? 영화 타짜 같은 데 보면 이래갖고 한 판 끓은 사람이 뭡니까? 담배 사오라면서 담배값이 4,500원인데 한 5만 원 주죠. 그래서 화토판 옆에 앉아서 구전 얻어먹는 게 뽀찌 뜯는 겁니다. 그게 전부 언론들이고 다 그렇게 부동산 판이 이렇게 성행해야 돈을 좀 벌고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이 바람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이미 지금 최저임금이 더 문제라고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주 52시간으로 월급이 줄어든 사람들의 분노가 이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10명 중에 2명이 투잡을 뛰고 4명이 투잡을 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일하러 간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자, 300만 원 사람 받는 사람이 50만 원이 줄어들면 집에 가면요 말을 못합니다. 그 300만 원이라는 거는 쓰고 나면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고 나면 겨우 또 한 달을 맞춰가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월급이 50만 원, 100만 원씩 주는 이 분노를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졌겠어요? 주 52시간으로? 기업들이 겉으로는 주 52시간 때문에 일을 못 시킨다 하고 막 엄살 떨지만은 요즘 별로 엄살 안 떨잖아요. 처벌조항도 없어졌잖아요. 1년 유예했잖아요. 6개월 유예했습니까? 1년 유예했죠. 6개월 했나요? 엄살 떨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돈이 좀 굳지요. 일찍 집에 가라 불 거고 전기료도 작게 나올 거고 또 괜히 회사에 남아있으면 법인카드 들고 막 술 먹고 밥 먹고 가라오케 가고 이럴 건데 모범 택시 타고 다니고 그것도 안 하고 월급도 작게 주고 그런다고 그런 만큼 고용을 더 늘립니까? 절대 안 늘리죠.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얼마 고용하겠습니다. 다 모으면 1,000조쯤 될 거고 고용을 다 모으면 한 5, 60만 명 고용하겠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물어보면 문재인 정권 망할 때까지 거짓말 하는 거고 저들도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 발표해라 하고 우리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말 발표한다는 거죠. 고용은 기업 환경에 따라서 고용하고 투자하는 거지 정권이 수사하면 고용하고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우스운 소리가 지금 있잖아요. 북한 가는데 자 대기업 총수들 뭐 10대 기업, 20대 기업 총수들 따라가자. 이제 가면 어떻게 돼요? 혹기지요. 김정은이가 저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셨습니까? 북한에 투자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옆에 문재인도 있고 서훈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북한 투자에 코 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가 되고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개성공단 가려는 사람이 한 10몇 년 전에 물었어요.
제가 미국에 물어보니까 미국의 무슨 백텔이나 이런 회사가 북한 전역을 다 조사해서 북한의 광물이 어떻게 있고 뭐 어떤가 다 조사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데 북한에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서 그야말로 그 광물 파가지고 어디다 들고 어떻게 놓으냐. 그리고 북한에 무슨 특별한 무슨 비싼 광물도 짜다로 더 있는 것도 아니라 다이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다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시스템 하에서는 미국 회사가 안 들어간다. 무슨 트럼프 친구 부동산 업자가 평양에 무슨 높은 호텔과 타워를 지어요? 절대 안 짓습니다. 김정은이가 땅을 공짜로 준대도 트럼프 집부터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북한에 가라 할까봐 명단 떨어질까봐 전부 겁을 먹고 있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 52시간이 화이트 칼라청이나 괜찮은 블루 칼라청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어요. 자, 저소득층은 지금 문재인의 지지가 제일 낮은 게 최하 20%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건 뭐냐? 말로 들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한다면서 이것 때문에 전부 우리가 쫓겨나고 소득이 줄어들었다. 자, 장하승이 아파트 사시는 분, 그 경비원 하시는 분, 170만 원 받고 오래오래 하고 싶어 하지 월급을 자신이 하는 동안에 안 올리더라도 쫓겨나고 그 위험을 감수할 확률이 2분의 1인데 183만 원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소득을 받을 기회를 확 줄여버렸고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돈을 해봤자 그것은 일시적이고 푼돈에 불과하지요. 자기가 일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저소득층에게 지금 월급 한 뭐 150만 원 안팎 이렇게 알바처럼 해서 버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소득층이 제일 먼저 분노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밑에 20%층은 거의 다 망했고 왜 동네 식당 열어가지고 무슨 김치찌개 팔고 별 특색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망했고 이제 그 다음에 20에서 40% 단계가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쭉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청에서 문재인 지지가 지금 행편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서민들이 등을 돌렸어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지지가 제일 높은 층이 어떤 사람들? 상류층들이 문재인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 다니면서 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 1년에 7, 8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은 평온하니까 부부간에 만 1억 5천쯤 버는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은 평온하고 또 겉으로 이슈는 진보적인 그 이슈가 좋고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소주성은 포기하겠습니다. 사수하려다가 이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직장과 또 사업장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이렇게 인정합니다. 주 52시간은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요,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럼 올라가죠. 그런데 그리 할 사람들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인성이 꼬인 사람들이라가. 여기서 물러설면 우리 죽는다. 우리 자존심이 있지. 저 기득권 세력들이 방해한다고 여기서 멈추면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 거다. 그래서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면 통계청장을 바꾸어서 만들어내고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전부 탱크나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소득주도 성장으로 간다. 근데 이제 이름이 좀 낡아가지고 그거 갖고는 소주성이 누더기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뭐라고 바꿨어요? 포용성장. 나를 안아주는 포용성장 하는데 와, 나는 안 안아줍니까? 황장수는 맨날 나쁜 놈으로 몰고. 네? 그래서 문정권이 감히 포용을 농하다니 하고 포용이라는 단어가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다 포용을 안 해도 적어도 문재인은 포용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글 그 단어를 갖다가 막 왜곡시켜도 되느냐. 자,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경제에서 무너졌어요. 부동산도 잡을 능력이 없어요. 더 오를 겁니다. 그럼 오르든가 말든가 숫자에 불과하니까 실제로 팔고 살리는 집도 없고 한 6개월만 집 신경 끄고 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로 로켓처럼 올라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까? 로켓을 하늘로 쏘면 끝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료가 다 타버리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 로켓은 항상 위로 안 쏘고 달까지 거리나 이 밖에 거리를 겨냥해서 비스듬하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겨냥해서 이제 1단 쏘고 2단 쏘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문 정권은 부동산이 이 하늘로 치솟다가 그 다음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폭락이죠. 자, 이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이득을 본 사람은 다 입을 다뭅니다. 내 돈 벌었다 소리 안 하죠. 세금쟁이 붙을까봐. 손해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쳐죽일 놈이 있나 이제 다.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할 거예요. 노무현 정권이 마지막에 수습불능으로 몰려버린 데는 부동산 실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거 잡으려고 또 종부세까지 때렸다가 이제 끝나버렸죠. 이 정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해찬이가 성질 급한 사람이 또 사고를 슬슬 치더만요.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땅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다 세금을 받아가지고 기본소득으로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정권이 있나 이러겠습니까? 이제 미쳐도 골고루 미치네 이러겠습니까?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부동산 문제에서 토지 공개념 이 대목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들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부동산이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한국이 싱가포르처럼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별도의 장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을 때나 거론해야지요. 이걸 하려고 하면 정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을. 그게 꼭 나쁘다고 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하려면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사민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기본소득이 뭡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4차 산업 세상에서는 직장을 다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다 줘버리겠다. 그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의 제일 문제는 뭡니까? 기본소득 주려면 세금을 내가 버는 것 중에 한 60%는 세금으로 내야 기본소득이 되겠죠. 지금 스웨덴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극우가 집권까지는 못 가도 3당이 돼버려가 캐스팅 보트를 지어서 지금 스웨덴에서 한 100년 집권하던 3인당을 거의 무력화시켜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 세계가 극우 포퓰리즘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차쯤 되는 선수가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해버리고 있고 임종석이 이제 참지 못하고 꽃할배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권이 제일 무서운 문제가 뭔가 하면 내부 분열입니다. 항상 권력은요, 어디서 와요? 역사상으로 이 중세에 전쟁을 얼마나 했습니까? 중세는 전쟁의 역사였지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군 전쟁부터 게르만이고 뭐고 막 매일 전쟁이 그냥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었죠. 그때 중세에서 가장 유행한 게 뭡니까? 금화를 들고 금화가 만들어진 게 매수를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쌀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면 쌀을 얼마나 지고 다녀야 되겠어요? 근데 금화는 딱 한 움큼만 호주머니에 넣어 갔다가 저쪽 성을 지키는 성직이 불러가지고 딱 주면서 몇 시에 치러 갈 거니까 문 열어라. 이거 받고 너는 떨어져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쳐들어가면 문을 쫙 열어버리죠. 그러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렇게 함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락시키면 그 돈을 또 어떻게 받아요? 그 성에 사는 놈들 중에 돈이 있거나 사돈 팔촌 중에 돈이 있거나 그 나라 정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인질로 잡아요. 절대 안 죽입니다. 죽이는 건 누구를 죽여요? 그 밑에 쓰잘데없는 쫄병들만 목을 베서 잔인하게 죽이죠. 그래가 그 놈들한테 몸값을 다 미겨요. 내가 이 문 열어라는 놈한테 준 한 3배 정도의 몸값을 미겨가지고 그래서 언제까지 너네들이 몸값 내고 이 아들 데려가라.
그래갖고 성을 점령하면 미천, 들은 자본보다 한 두세 배 더 버리는 거예요. 성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가지고 점령하려면 사람 많이 죽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 성에 문 여는 놈들 다 매수를 한 게 중세의 금화 그런 걸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고 나면 인질로 몸값 받아서 다 했다. 그래서 뭐 사자왕 리차드 뭐 몇 세입니까? 그런 사람도 다 몸값을 여러 번 냈어요. 그래서 중세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왕들은 다 몸값을 이쪽 저쪽에 몇 번씩 내고 지도 몇 번 뜯어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30%에 딱 접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반란이 시작됩니다.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임종석이 드러내라.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있으면 안희정이가 나는 억울하다. 네? 나는 음모에 걸렸다. 네? 나에 대한 미투는 음모였다. 이제 이럴 날이 좀 우습게 여기시죠? 좀 있으면 이재명이가 나도 억울하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나도 억울하다. 김경수는 나도 억울하다. 이제 전부 다 억울하다고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해찬은 청와대하고는 우리 좀 멀리 하자. 쟤들은 가급적이면 밤에만 오고 낮에는 우리한테 근처에 왔다 갔다 하지도 마라.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뭐 밀어붙인다 하면 그건 너끼리가 해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갤럽이 49% 했지 않습니까? 이 갤럽, 미국 갤럽하고 다른 갤럽이에요. 이러면 유사한데. 근데 리얼미터, 갤럽이 메이저 여론조사회사 두 개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좀 어떻게 했어요? 네, 좀 그렇겠죠. 근데 얼마 전에 34.8 나온 여론조사, 뭐 공정이라는 조사도 있었고, 지금 뭐 또 다른 여론조사 회사 조원 CNI가 44.4, 45, 그것도 하도 44.4 나와서 혼이 났는가 45로 또 만들었더만요. 44나 45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40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는 얼마쯤 된다? 20 빼야 된다 봐요. 처음부터 그랬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실제 지금 정확하게 누군가 조사를 하면 20% 후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30%가 무너지면 그거는 이제 얼마예요? 10% 후반대. 그때쯤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정권의 등을 돌리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40%가 뭐라 했어요? 콘크리트라. 지하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그랬다가 욕도 좀 먹었는데 지하 3층 밑에는 4층, 5층, 6층이 있다. 콘크리트가 어디 있냐. 결국 추락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부터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무너져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정권에 지금 배지 달고 있는 130명쯤 됩니까? 아니지, 한 120명 되나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전번 보궐선거에서 많이 당선돼가 한 130명 되겠다, 그죠? 그 사람들의 속이, 마음이 지금 무조건 충성을 바쳐서 문재인을 위해서 장렬히 전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하죠. 니 혼자 죽어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만큼 소수로 구성되면서 당을 완전히 둘러리셨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박근혜 정권 때 새누리당이 더 청와대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청와대 말을 더 잘 듣습니까? 민주당. 박근혜 정권 때는 김무성이가 애미기고 윤석민이가 애미기고 뭐 좀 개기고 그랬잖아요. 뭐 만들어 보려면 잘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권은 뭐 확고하잖아요. 뭐 2인자, 3인자도 보내버리는 정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겁이 나가. 나도 갈까봐 숨을 죽이고 살았는데 이제 이자들 맛이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다 등을 돌리지요. 그때 아마 배신의 강도는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배신보다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는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좀 미안해요. 제가 반노의 상징으로 엄청 욕을 해서 씹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문재인에 비하면 성군이었어요. 조크인데 또 황장수가 노무현을 성군이라 했다. 좀 그런 거 안 같습니까? 그때도 빼딱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이 해야 될 일이라고 무조건 다 하지는 않고 좀 자제하는 모습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깜빵에 다 넣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진영에서 깜빵 간 횟수를 이렇게 다 더하면 어떻게 몇 년쯤 될까요? 뭐 각기 대표 선수인 대통령들이 30 몇 년, 20 몇 년씩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차곡차곡 더하면 몇백 년 되겠지요? 두 정권의 각기. 그러면 보복은 맞은 만큼 때립니까? 맞은 거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보복입니까? 저기는 이제 합쳐가지고 한 천 단위로, 몇천 년 단위로 지금 할 거예요. 이 농담이 아니라 지금 깜빵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빨을 바득바득 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보가 유지되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 예산이 얼마인지 제 말 듣고 처음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여러분 알기나 했습니까? 평생 접근이나 됐어요? 특수활동비 4,600억이 있고, 예비비에 안보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또 4천 몇백억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2,700억 되는 예산한테 국정원 예산을 또 섞어놨어요. 자, 이제 특수활동비로 깜빵 보냈잖아요? 이제 잡으면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국정원에 2017년, 2018년 돈들 다 어디 썼느냐고 한번 따져보자. 판문점서는 밥값 지출부터 한번 따져보자. 어떻게 하룻밤에 45억을 먹을 수 있냐? 너네들은 검으로 먹었냐? 다이아 가루로 갈아서 마셨냐?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신은요, 때가 되면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정확한 게 배신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정권도 배신이 있을 거고, 20년 집권 이야기하죠. 이 정권이 20년 집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뉴스 브리핑 회원들은 이 중고 컨테이너를 사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다 타가지고 회원의 하남 해가지고 저어가지고 바다로 나가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0년 집권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20년 집권한다면 저부터 깜빵에 가서 20년 사니 보더피플이 돼야죠. 그래서 어디 무인도라도 하나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대북관계 망하고 있고, 자, 경제 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 지금 내부에서 정치적으로도 무너지고 적폐청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몰라요? 김석범 원장이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그 왜 정신과 의사님을 한번 모셨는가 하면 집단적 정신병 같아요. 저기 저 파란 기와집이.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정신병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정신과 원장이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할 건데, 처음에는 살살 분석해야죠. 처음부터 세게 하면 안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엊그제 보면 포용성장하던 회의에서 직진 본능을 보였잖아요. 의자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번 저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치매하면 자기 생각하는 것만 한대요. 그래요? 5만 원의 그 친구. 흥분하면 치매보다는 이제 자기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는 5만 원의 그 친구. 그래서 그 사진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다리를 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현 문 정권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별별 특강 1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정권 지금 끝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은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그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실감이 별로 안 났을 겁니다. 황장수가 참 그래도 이 대중을 위로를 해주려고 살짝 맛이 간 소리를 하네 이랬을 건데 그때는 한 20년 집권할 것처럼 보였지요.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재집권을 해요. 아마 나중에는 빗자루라도 꼽아놓으면 빗자루가 대통령 될지 몰라요. 반대에.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무슨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죄다 돌아와가 이제 몸 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태풍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이제 버티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겁하지요. 예, 어쨌거나 그것도 문 정권이 자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권이요, 일사불란하게 의리를 지키면서 정권의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는 이런 일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배신과 배신의 역사를 낳으면서 무너질 때는 올라갈 때보다 엄청 빨리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등산할 때 올라갈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많이 나지요. 노무현이 이제 취임한다고 취임식에 초청받았는데 내가 노무현 취임식 가가지고 속상할 일 있습니까? 반대했던 사람인데 취임식 하는 날이 정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내리막인 거예요. 문 정권은 지금 산에서 3분의 2 내려왔습니다. 저도 인정하기 싫겠죠? 그랬어요. 대부분 대통령이 솔직히 제일 테크니션이 저는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테크니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김대중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 와중에도 정권을 교묘하게 재창출하지 않습니까? 정몽준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 김대중조차도 마지막에는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졌죠. 아들들도 다 문제가 되면서요. 자, 그런데 하물며 김대중에 비하면 이 문재인 정권은 테크닉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김대중 때 배운 가락으로 박지원이 아직도 정치하고 있고 문희상이 국회의장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안 넣어주잖아요. 딱 싸가지고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 편 안에서 전력도 분산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자기들은 전체가 뭉쳐서 대의를 달성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좌파 20년 집권, 저들은 진보라고 하든지 말든지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들한테는? 아니, 우리가 재집권. 그래서 안희정이가 깜빵에 가든지 말든지 이재명이가 개망신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 한 번씩 망신을 줘가지고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잘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원순인데 그것도 옥탑방 잘못 갔다가 부동산에 꽂혀가 상처가 엄청 나버렸죠. 그건 스스로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또 하나 참 잘하는 부분은 알아서 라이벌들을 다 죽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정권 봤습니까? 좀 될 만한 사람은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없는 것도 키워가지고 이렇게 띄우면서 다음에 저것들이 또 잡으려고 할 건데 알아서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이제 정치적으로 끝이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들끼리 총을 쏘고 이제 서로 분열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다. 근데 사람은 이제 얼마나 모자라요? 자, 하루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천하를 다진 듯 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재인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임종석을 안 버리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임종석이 문희상을 엿먹이는 걸 보고 뭘 느꼈는가 하면요, 저건 고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북한하고 국회 회담을 하고 별도의 창구를 만들면 그건 독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런데 감히 별도의 창구를 만들려고 해? 당신은 북한에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북한 가는데 수행은 해라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그러잖아요. 어렵습니까? 내 말고 북한에 통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걸 가지고 뭐 잡아가면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희상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보수 야당 부의장 한 명씩을 앉혀놓고 나 안 갈 건데 너들 안 갈 거지? 예, 제낍시다. 이리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도 왔다 갔다 하더니만 정신 조금 차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정권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서부 영화 보면 돌아온 장고가 기관총을 어디 넣어 다닙니까? 안 보구나, 요즘 영화도.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보나? 관에 넣어 다니죠. 그래가 질질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 기관총 한번 쏘고 나면 동네에서 이제 망치질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관 짜서 장의사. 지금 이제 여러분 똑딱똑딱 쿵쿵쿵쿵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관 짜는 사람도요. 사전에 살았을 때 눈대중으로 전 키 얼마다 몸무게 얼마다 서부 영화에 그런 귀절이 나와요.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막 이렇게 우겨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안전대리가 박사고 그런데 지금 관짝이 너무 많아가 저거들이 이 사람들이 보내려고 관을 이만큼 짜난 게 있었는데 그 관에 저거가 누울 거예요. 프랑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요? 아니 죽일라니까 너무 많아. 그 광장에서 그 뭡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오벨리스크 그 광장 거기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사형한다 하면 한 몇만 명이 보러 가요. 근데 죽일라니까 이 너무 일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원래 사형수들이 뇌물을 씁니다. 가족들이 빨리 총알같이 눈 깜빡할 사이에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 뇌물 받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제일 쉽고 눈 깜짝 할 사이에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난두대, 기요틴. 그래서 기요틴을 만드는 사람도 나중에 기요틴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짝 짜놓은 거 많으니까 그거 갖다 쓰면 돼요. 뭐 이제 이건 기성복 관짝이죠. 맞춤형이 아니라. 자,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